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MC가 잘 끝났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시장에 유리하게.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좋은데 한번 그것도 이따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할 건 이제 미국 증시랑 소비자 물가, FMC, 또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조사, 이 내용이 있었고, 세계은행이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올렸습니다. 미국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ST팜이나 뭐 일부 우리나라 CDMO, 또 이 글로벌 CDMO 회사들 다 급락했어요. 어제 중국은 급등하고. 근데 생물보안법 그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안 그래도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보고서를 썼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저 결국엔 저 생물보안법 통과되지 않겠냐,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연준의 9월 12월 금리 인하 전망 이제 관련된 뭐 이 데이비드 웨슬 브루킹스 연구소 이번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로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현대차 또 삼성전자 언제 오르냐, 정말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APR이나 이제 동국제약 같은 이제 뷰티 테크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해 드릴게요. 미국은 오늘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요. 예.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뭐 소비자 물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물가는 3.4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원 물가가 3.4, 예상보다 낮아졌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 3년 만에 최저치고,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슈퍼코, 이게 중요하다고 연준 의장이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났어요. 전월 대비 처음으로.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04%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근데 주거비는 안 꺾여요. 주거비를 포함하면 여전히 이제 주거비 때문에 좀 유진되고 있는데, 근데 주거비도요, 이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OER 소유자 등가 임대료, 이제 요게 이제 그 이렇게 세를 놓은 어쨌든 이제 집주인분들이죠. 이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너 임대료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여전히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시하고 그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이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유독. 그러니까 약간 좀 왜곡됐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CT에서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만으로 9월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자동차 보험이 꺾였어요.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얘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숫자만 보면 안 되고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주거비도 꺾일 거라고 보거든요. 주거비의 선행 지표가 이미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저도 9월에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슈퍼코어 물가를 절반 정도 이끈 자동차 보험이 하락했대요. JP모건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한국은행 여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인데, 보시면 다 꺾입니다. 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원 물가인데 완전히 꺾이고 있죠. 예. 그리고 슈퍼코어 차 보험료가 급락하면서 주거비 상승, 뉴욕시 및 주변 지역 이제 5월 임대료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렌트비 있죠. 주거비, 이거 잘 안 꺾이죠. 0.4, 0.4, 0.4. 서비스 물가가 0.5, 0.4, 이번이 5월에 0.2. 어쨌든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료가 2.6에서 1.8 갔다가 마이너스, 항공료가 마이너스 3.6. 그죠? 주거비 제외한 거는 마이너스로,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0.0이지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물가 지표였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환호를 한 거예요. 드디어 완전히 꺾여 가는구나. 근데 FMC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애매했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경제 성장률도 유지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가 지표를 올려버렸어요. 점도표가 올라갔어요. 점을 찍는 거죠. 너네 금리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냐. 4.6이었는데 3월에는 올해 말 금리 목표입니다. 5.1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연준의 전망이에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연준 위원들이 점을 제일 많이 찍은 건 금리나 2위에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위쪽에 그 5% 이상 쪽에 좀 분산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값은 한 번이지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찍은 것은 사실은 그 5% 이하 금리 2번 인하하는 쪽인데 아무튼 이제 연준 위원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26년까지 보면은 금리 인하 4번, 그러니까 3.125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금리 인하하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올해가 좀 덜하는 거지 내년과 내후년은 올해 못한 만큼 더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파월 의장은 경제는 단단하다. 언제든 데이터 바뀌니까 언제 바뀐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좀 이게 의아했죠. 왜 연준 위원들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그걸 아침에 받았잖아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잘 안 바꾼대요. 예. 그게 좀 관용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 걸 받아들어도 지금 당장 예,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다음에는 영향을 또 주겠죠. 그래서 이번에 FMC는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여전히 데이터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FMC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사실 뭐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FMC 결론은 올해 인하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고 점도표 중간값이 여기에요. 한 번이나 26년까지 인하폭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유지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죠. 데이터 계속 보겠다. 예. 그래서 너무 점도표 의존하지 마세요. 점도표 계속 바뀌어요. 그죠?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 내용 그 CT랑 JP모건이 했던 얘기고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물가와 고용이 핵심입니다. 물가가 지금 꺾였고요. 고용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고용도 사실 씻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의 문제는 없어요. 인하 사이클은 저는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월부터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AI의 질주 성장 여전히 유효하고 정부는 계속 돈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 경제 단단합니다. 중국과의 경쟁, 유럽도 여기에 가세하고 그러니까 기본 논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은 요 FMC랑은 무관하게 질주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이제 언급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의 등락을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이 또 최고가 애플 뭐 계속 좋은 뉴스 나오고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 경쟁사거든요. 여기가 10%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급등했고 마이크론이 4.2. 네. 참 삼성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안 가는 반도체 3개 업체 있어요. 삼성전자, AMD, 인텔. 그나마 AMD는 좀 올랐었죠. 참 안 가고 ARM은 이제 8% 올랐고요. 테슬라가 뭐 유럽이 전기차에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반사의 기대감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그 돈나무 원리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캐시우드. 그분이 이제 목표 주가 뭐 2천 몇백 달러? 그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공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산 전기자동차 이게 가장 큰 이슈였죠. 유럽 27개국이 승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확정돼 일단 임시로 7월 4일부터 부과돼요. 일단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되고 브라질, 미국, 튀르키에 이어 네 번째 결정입니다. 그리고 17.4에서 30 이거는 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본 관세가 10%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다 10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죠? 27.4에서 38.1이죠. 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고 제일 낮은 걸 받는 회사가 BYD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얼마나 로비를 잘했길래 제일 낮은 걸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상하이 자동차가 제일 세요. 상하이 자동차는 38.1. 여기다 관세 10% 부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8.1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유럽에서 중국 회사 중에 1등하는 걸로 알거든요. 여긴 그냥 충격이 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BYD가 오늘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BYD는 상하이 자동차가 저렇게 되면 그걸 비집고 유럽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유럽 회사가 얻는 게 아니라 BYD가 얻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되게 참 이상해져 버렸죠. 상하이 자동차는 안 좋고 BYD한테 호재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관세 차이가 20%나 되니까 엄청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업체마다 달라요. 다른데 평균적으로 어쨌든 이제 일괄적으로 보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는 48.1까지 예상했던 게 25에서 30이니까 그걸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는 굉장히 생각보다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중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 이제 연합도 지금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워낙 싸게 만드니까 예. 막 보조금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컸죠. 미국과 우린 봤잖아요. 미국과 유럽만 그랬나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태양광 산업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죠? 예. 몇몇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포심이 작용한 거죠. 물론 소비자는 좋아요. 이게 소비자 관점하고요. 기업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소비자들은 저렇게 막 그 저가 공세하면 좋죠. 가격 싸지니까. 그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근데 이제 경쟁사나 산업 생태계가 또 이제 교란될 수는 있는 거죠. 너무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럽도 저걸 막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우리 목표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회복하고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칙을 준수해서 유럽 시장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태양광 패널에서처럼 경쟁력을 상실할 거다. 만약에 중국을 냅두면 중국 전기차 판매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었죠. 2020년 5만 7천 대에서 43만 7천. 점유율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점유율이 그 7.9%까지 27년에 20%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반발을 할 것 같고 회원국들 간의 의견차는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회원국들 간에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적극 찬성이고 독일은 싫어해요. 독일은 원래 중국과 되게 친하죠. 그래서 우린 반대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은 일단 이거는 안 된다. 무역 갈등을 일으킨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BYD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거든요. 그래서 헝가리도 반대합니다. 근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적극 찬성. 그러니까 서로 나눠져서 의견 일치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옛날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진출 막기 위해서 커터즈 도입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본 물량 의도적으로 규제했거든요. 근데 결국 뭐를 했죠?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다 그걸 무마시켜버렸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이미. 근데 문제는 중국의 장점은 싸게 만드는 건데 유럽의 공장을 지금 비싸져요 원가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그건 또 하나의 중국 회사들의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현재 공장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중국 쪽에 뭐 소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들은 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반대하니까 명확하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현대차나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 뭐 나쁘지는 않다.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 이건 좋은 거죠. 글로벌 성장이 2.6%로 2.4에서 올렸고요. 내년은 똑같고 물가 상승률은 3.5에서 내년에 2.9. 뭐 좋죠. 미국이 생각보다 좋고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거는 좀 우려된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올해 중국 성장률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중국 쪽은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은 굉장히 좋고요.
유럽은 내년엔 좀 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럽과 중국이 좀 꺾이고 미국은 여전히 단단하고, 예, 그러나 올해로 보면 중국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 제동 걸렸다. 이제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인데 이게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어요. NDAA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날라간 거예요. 아, 생물보안법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이거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이 어렵고요. 어쨌든 중국 이제 미국 기업 미국에서 이거를 규제를 안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예, 홍콩 거래소에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급등했죠. 근데 원래 연내 생물보안법이 이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예, 상임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만 올리면 돼요. 예, 국회에서 올리면 이제 투표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거랑 별개로 또 투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이번 바이오 USA 행사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안보실장이 갔던 것 같은데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는 안보다. 미국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지금 우시앱텍 같은 경우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 탈퇴하고 이번 행사에도 참여도 안 했죠. 예. 근데 아마 로비가 펼쳐진 거 아니냐. 중국 기업들이 워낙 이게 미국 매출이 막대하거든요. 이 기업들은. 예.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따가 교보증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지됐다고 해서 초당적으로 지지받은 거 맞거든요. 이게 폐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데이비드 웨슬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분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9월, 12월. 그러니까 저도 의견이 비슷해요. 9월, 12일, 12월에 인하하지 않을. 저는 이제 오늘 물가 지표 보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물가 딱 보고 아, 금리 인하 이제 하겠구나. 예, 저 정도 물가면. 예, 이제 하반기에 주거비만 꺾이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착륙 그죠? 연착륙 가능성 훨씬 높고요. 경착륙 나오면 증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고, 예. 그리고 미국 고용이 강력하지만 냉각되고 있다, 그죠? 예, 조금씩 식고 있고요. 이건 연준이 바라던 바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느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물가지표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실제 생기고 있죠.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거의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예. 이민자가 기여했다. 요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자가 인구가 늘잖아요. 그게 미국 경제의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여기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하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 1,400건의 수정안인데 수정안이거든요. 여기에 보안법은 포함이 안 됐고 생물보안법은 350개가 수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연말에 보통 수정안 통과시키거든요. 그럼에도 연내 통과 가능성 존재하는 게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하원 의원이 국방에 관련된 법안이니까 수정안의 수가 한정돼 있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 라는 또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독 통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고요. 중국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전기차, 뭐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또 심지어 바이오까지 이렇게 규제를 중국을 하려는 이유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여기서 지면 이제 미국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중국이 잘하는 쪽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오도 그 하나죠. 또 특히 미국인들의 생체 데이터가 그쪽에 넘어가니까. 그 중국이 바이오도 되게 잘해요. 지금 보면 중국의 ADC 키트로다의 메인 병용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임상 3상이 진입했고, 요게 카티 치료제, 이게 뭐 이게 다 이게 항암 치료제 종류죠, 다. 예. 그래서 가장 효능이 높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것도 중국에서 개발됐다. 키트로다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면역 항암제도 부상.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이제 세계적인 이 항암제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제 위협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런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저런 제품들의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줄 능력들이 또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높은 의료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거를 왜 중국 기업들이 과실을 가져가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기에는 또 중국 기업들의 반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이거 1월 25일 날 법안 발의 소식 알려진 다음에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가 다 반토막 났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바이오 USA에도 저도 몇 개 그 기사 소개해드렸죠. 예. 근데 거기서 놀라웠던 건 바이오 행사인데 안보 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중국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생물보안법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인 이 이슈 때문에 어제 막 기업들 빠졌잖아요. 일부 기업들 그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은 현대차 대주주 환원의 시대다. 그러니까 GM이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마치고 또 자사주 매입 발표했고 작년에 116, 올해 62% 주주 환원 예상됩니다. 엄청 부럽죠. 토요타가 최근 10년간 주주 환원율 49, 지금 예상대로 하면 내년에 51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도 주주 환원 맛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올해 인도법인 IPO 상장,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 또 현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주주 환원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2조 원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 40%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혼다와 토요타만큼 환원율이 올리면 퍼 8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차는 여전히 싸요. 사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래서 9월에 밸류업 지수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편입될 가장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의 이제 황민성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너무 안 가죠. 오늘 물론 오르긴 오르는데 저 2%나 3% 오르면 만족이 안 됩니다. 한 6, 7%씩은 올라야 되는데 아무튼 HBM의 격차는 축소되는 건 맞고요. 올해 아마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단 제품 8단짜리 이게 6월, 12단은 아마 가을까지는 통과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9월까지. 격차가 늘고 있다, 하이닉스랑. 그건 아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HBM3가 전력 소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HBM3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고객 인증이 진행되면요. 이 샘플이 지금 샘플 테스트하고 있죠. 양산용 샘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로 잡거든요. 그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12단은 3, 4 모두 다 이제 6월 거. 근데 이 12단은 12층짜리 HBM이죠. 요거는 아마 본격적인 건 내년에 B300용 엔비디아에 여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12단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매출에 큰 기여는 안 합니다. 근데 저게 통과가 돼야 삼성전자 이제 굴욕적인 그동안 정말 그죠. 주가가 너무 안 갔죠. 엔비디아에 통과를 못했던 그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가 이제 급등하겠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12단부터는 본딩 방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열압착 방식,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MRMUF, 예, 한 번에 이제 오븐에 넣고 구우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죠. 근데 요 방식의 단점이 좀 휘어요, 웨이퍼가. 요게 좀 휘는 단점이 있는데 12단부터는 조금 MRMUF 방식도 요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삼성전자가 12단 제품에서 뒤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HBM3도 못했는데 뭔 소리냐. 예.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도 HBM 3 안 하고 바로 건너 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전 걸 못했다고 못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이크론이 HBM3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서 저는 잘 못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꼭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예.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제 AI 반도체 공급 과잉 가능성 적고 모건스탠이 어제 보여드렸죠. 내년에 HBM은 마이너스 11% 공급 부족.
범용 반도체는 23% 부족이에요. 근데 그것만 봐도 굳이 HBM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 근데 크게 가려면 이제 HBM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도 메모리 실적은 중요하고 1분기는 하이닉스와 메모리 실적이 2.5조에서 같아졌다면 2분기에는 아마 소폭 앞서 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이걸 확인해 보자. HBM3 요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잡혀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보고서 중에 홈뷰티 디바이스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미래에셋의 김충현, 배송희 연구원이 쓰셨던 건데 APR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나봐요. 그걸 좀 각색한 것 같더라고요. 홈뷰티 우리도 공부했죠. 예전에 미리 한번 충분히 공부를 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1.7인데 앞으로 10%까지. 전 그래서 이걸 좋게 봐요. 시장이 아직은 초기 시장밖에 안 돼요. 마치 얼마 전에 유튜브 쇼핑이 작지만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근데 카페24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주가가. 예.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침투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 또 홈뷰티도 맞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기술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 K뷰티의 또 구조적 변화도 요새 뭐 화장품주들 난리가 아니죠. 오늘도 막 예. 근데 이제 미국형 화장품이 대세죠. 중국은 줄고. 그래서 검은색 미국, 중국 위에 주황색 팍 줄었죠. 역전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스킨케어 관심 증가하죠. 성능 좋죠. ODM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잘 만들죠. 예. 그 다음에 원료도 경쟁력 있죠. K문화 관심도 높죠.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죠. 이게 홈뷰티에도 연결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초기에 이제 메디큐브를 이렇게 메디큐브는 원래 그러니까 APR은요 우리가 의료기기로 알지만 원래는 화장품 회사예요. 메디큐브 그 유재석 씨가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 10대 여드름 그 전용 상품이 레드 3종 세트를 해가지고 히트를 좀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브랜드의 펀더멘털 키우고 해외에 진출한다고 목표인데 초기부터 해외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D2C 이제 다이렉트 투 이제 고객한테 직접 연결해 주는 거죠. 중간 뭐 유통상 통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최근 미국 수출 급증하는데 K뷰티가 성장하는 거 실제 체감하냐? 작년부터 온다는 느낌 받았다고 하고요. 3월에 뉴욕에서 팝업 스토어 열었는데 대기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 모공 패드가 아마존에서 토너 분야 1위. 화장품 잘해요. 화장품도. 예. 그리고 이 경쟁은 과거부터 좀 되게 심했다. 예. 미국이 좀 가장 경쟁이 좀 심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경쟁은 굉장히 과거부터 좀 심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게 우리나라도 특히 좀 심하지 않나요? 그죠? 예. 경쟁이 굉장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좋은 결과물을 좀 내고 있고 화장품과 부스터가 만난 거죠. 근데 이거의 고민은 뭐냐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계속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소모품이라도 사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만만치는 않은 거죠. 홈뷰티를 생산 내재화했던 이유는 뭐냐? 경쟁 우위 가져가려면 생산 내재화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요. APR을. 외주를 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외주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의 생각은 APR은 가상 1공장이요. 5월 평택에 2공장 완공돼서 연간 800만 대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국제약도 최근에 위드닉스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이 제조 능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더 생산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홈뷰티를 사람들은 피부과 시술의 하위원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피부과보다는 좀 낮은 거. 그렇게 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상위 호환으로 느껴지는 건 먼저 보급돼서 익숙해서 그렇다. 홈뷰티는 비용, 시간, 이동거리 등 접근성이 월등히 좋다. 화장품은 화학적 방식으로 우리 몸에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좋은 유효 성분을 넣어서 안티에이징 해주고 이런 것들 추가. 홈뷰티는 전기 자극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주는 건데 둘이 뭉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이런 내용이고 해외에서 그럼 실질적 경쟁자 누구냐? 스웨덴의 포레오, 일본의 야만, 유럽의 브라운 등인데 사실 하는 제품 좀 틀려요. 진동 클렌저, 고주파, 뭐 올인원, 브라운은 제목이 근데 여긴 부스터니까 APR이 꿈꾸는 건 뭐냐? 혁신 기업이다 우리는. 이걸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표는 피부과의 경험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접근성을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뷰티 장비. 그러니까 피부과 가지 않고도 그만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장비를 계속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홈뷰티 디바이스 주요 제품입니다. 여기 APR, LG전자, 누스킨, 동국제약, 지온메디텍, 닥터스텍, 이루다, 하이로닉, 파마리서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요걸 하고 있고 APR이 현재 1등이죠. 네. 최근 피부 케어 신제품은 어떤 거냐? 요거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때 한번 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울트라 튠. 예. 저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기존의 고주파 방식으로는 여기 이제 전용 젤이나 크림을 바르고 해야 된대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또 기초 화장을 하고 나서 바르면 젤을 토프할 때 기초 화장품 흡수가 또 방해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초 화장품 안 바르고 하면 나중에 젤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고주파 장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저 울트라 튠이래요. 그래서 그 피부장을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피부 저항이 이제 감소되는데 그 주파수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더니 40.68MHz였대요. 이걸 찾아서 바이폴라 방식, 그러니까 두 개의 전극 사이로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시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주파는 불편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캐치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는데 확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불편하니까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울트라 튠이에요. 근데 이게 요새 잘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서 그러니까 항상 저런 고객의 불편함에서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술자 테크닉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썼는데 시술 테크닉이나 동안 효과 노릴 부위가 있냐. 요즘 유행하는 동안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3가지가 보정된대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탄력 있는 형태, 피부톤 밝게 해주고 미간과 미간부터 코 그리고 턱까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잡아주는 건데 피부 처짐이 제일 눈에 띈대요. 그래서 이마, 눈가, 미간, 심부벌, 턱선 이런 데를요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다. 이건 좀 팁인 것 같습니다. 중력 반대 방향. 그리고 다음 신제품은 초음파 맞냐? 그리고 요게 이제 에너지 기반 주요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정리한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초음파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고주파는 제이시스 메디컬, 이루다, 비올. 고주파 비침습은 이제 피부에 안 닿는 거. 여기 이제 클래시스, 원텍, 제이시스 메디컬. 레이저는 여기 루트로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그 로레알이 공개했던 AI 어드바이저 요거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예전에 언급해드렸죠. 가정용 자동 헤어 염색기도 있고 절수 효과가 가능한 샤워기, 적외선 헤어 드라이기 이게 다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결국 뷰티 산업에서 일정 규모 넘으면 토탈 솔루션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 브랜드 샵이 올리브영으로 재편됐죠. 다 지금 원 브랜드 샵은 이니스프리만 했죠. 아니면 뭐 미샤만 팔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올리브영은 모든 걸 다 파니까 피부과 장비들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되고 대형 화장품 회사가 인디 브랜드로 M&A 그러니까 모든 걸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APR의 대답은 M&A보다는 삼성, 도요타, 테슬라가 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맞는데 M&A보다는 APR 수소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로레알부터 APR 화장품 기반으로 미용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로 확정됐죠. 그러니까 원래 화장품 하던 회사들이 의료기기, 파마 리서치는 의료기기 하다가 화장품까지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성장을 구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애널리스트 생각은 M&A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APR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홈 디바이스 잘 팔리고 저번에 한번 주가 빠졌다 올라왔는데 수출 데이터 다시 정상화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R 뷰티 매출의 절반이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가 APR을 그냥 기기 회사로만 알지만 본업은 화장품이에요 원래. 그래서 요새 화장품 날라가죠 주가. 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프로모션 토너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메디큐브가 아마존에서 토너가. 그래서 어쨌든 APR의 화장품도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계속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시 한번 볼까요? 어제 공시는 농심이 있었고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울산 삼남 아마 이제 수출 더 늘리기 위해서 물류 확장하는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초고압 변압기 생산이 한 공장 증설 투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멤피스에도 증설하는데 40% 이상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 같고, 컨택은 AP 위성 지분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 이 회사도 이제 우주항공 회사죠.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재배대사라는, 아마 이게 러시아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옛날에 쉐빙 그 북극에 얼음 이렇게 뚫고 가는 그 LNG선 있거든요. 그거 10척 수주를 받았는데 7척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 수주를 맺었어요. 그래서 돈을 선수금 받았거든요. 근데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게 작업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2월 23일, 6월 10일까지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선주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가지고 거래가 원천 봉쇄가 돼버렸어요. 이거 삼성의 잘못이 아니죠. 근데 저기 러시아 저 회사가 돈 내놓으래요. 예. 이거 8억 불 너 가져간 거 내놔라. 너가 이행 안 한 거 아니냐. 아직 안 만들어주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아니죠. 하고 싶어도 지금 미국에서 제재를 해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삼성중공업의 리스크는 크진 않다. 아직 저거 뭐 건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또 국제 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주가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니까 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이 또 잘못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제재 대상으로 지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는 삼성 E&A랑 에코마케팅, 특히 에코마케팅은 뭐 4억 가까운 이제 또 매수가 대표이사에 매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시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좀 한 신문사 강연회가 있어서 오늘 좀 일찍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시 좀 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일찍 좀 끝낼게요. 예,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오늘 아직은 안 끝났지만 이게 2차전지가 안 가요. 그래서 좀 부진하고, 반면에 코스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하니까 이거 좀 제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못 가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하죠. 예. 아니 뭐 다른 나라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는데 정말 한국 시장은 정말 무겁습니다. 외국인이 1조를 사도 겨우 40포인트 올랐어요. 겨우. 예. 아니 미국 오른 거 생각하면 이거 올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연기금이 오늘 뭔 일 있나요? 아니죠? 연기금이 뭔 일이에요? 4,900원 샀어요. 야, 오늘 웬일입니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저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상사주 포스코인터가 그때도 많이들 물어보셨지만 와, 20%나 올라버렸습니다. 예, 대단한 것 같고요. 뭐가 있나요? 근데 폴란드 공장 착공한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좋고요. HBM 관련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은 좀 올랐네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역시나 좋습니다. 한미가 이제 20만 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니켈주 아까 이제 포스코인터 때문이고 3D 낸드 쪽도 좋고, 근데 오늘 요새 이제 심텍 좋죠 분위기. 그리고 화장품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보이시죠? 네. 와, 대단합니다. 화장품주들의 시세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심은 하세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저도 화장품을 굉장히 좋게 보곤 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주들 오늘 괜찮고 우주항공 쪽도 오늘 하나요로가 모처럼 올랐고 태용도 약간 올랐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네이버가 분위기 좋았고 뭐 삼성전자도 한 3% 가까이. DB하이텍은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참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날로그 반도체인데. 그리고 반도체 뭐 소부장들 건설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분위기 괜찮습니다. 예. 그 어제 그런 판결이 있었죠. 그 건설비 이렇게 특약을 맺어가지고 뭐 자재비나 이런 거 오를 때 그거 전가 못하게 하나 막 그런 내용인데 특약을 보통 건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그거 무효 판결 내려버렸어요. 건설에서는 좋죠. 만약에 그런 특약을 맺어도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가면 물가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종한테는 좀 좋은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정유주들은 아직은 답답합니다. 네. 미용기기는 오늘 비오라고 원택이 좋네요. 예. 그리고 LNG도 조금 올라왔고 예. 가스공사가 요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피팅주도 다시 조금 한선 엔지니어링 혼자 가네요. 근데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부진하긴 해요. 예. LNF는 좀 좋지만 강관업체는 오늘 오히려 좀 빠졌고 동양철관이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석유화학 기업들 최근에 좀 오르다가 오늘은 또 대한유화부터 해서 뭐 갑자기 또 롯데 참 석유화학이 힘들어요. 업황 돌리는데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 관련주 태양광 오늘 좀 빠집니다. 일부 금리 인하가 좀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이제 FOMC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아마 9월에는 할 것 같고요. 백화점 아직 답답하고 의료 AI도 뭐 큰 변화는 아직은 없고요. MLCC 쪽도 아직은 답답합니다. 삼성전기도 내용은 좋아도 안 가요. 주가가 좀 답답하고 오늘은 그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 재료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뭐 최근 대장주죠. 대장주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총 상위 보면 삼성 하이닉스 좋고요. KB금융 좋고 여전히 현대차 단단하고요. 한미, SK스퀘어 좋은 분위기고 그다음 포스코인터 급등했고 코스모 신소재 일부 2차전지도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이에요. 완전히 각자 도생이고 가스공사 화학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에코그룹은 잘 안 가요. 에코프로그룹은 굉장히 부진하고 반면에 오늘 대장주였던 대주전자 재료는 좀 빠지지만 HLB, 펄어비스가 급등. 근데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제외하고는 코스닥 부진하죠. 시총 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T도 오늘 왜 빠지는 거죠? 얘는 또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뉴스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만요. 뭐죠 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이제 4만 원까지 왔으니까 왔는데 갑자기 또 저러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FSD는 조금 뭐 이유는 저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근데 일단 지금은 나온 뉴스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빠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기업 중에서는 화장품이 많습니다. 화장품에 이제 거래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많이 쏠리면서 화장품주들 우양 같은 이제 최근에 음식료 수출하는 기업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인터나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고 토니모리가 저게 다이소에서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화신이 연속 급등 나왔고요. 코스맥스 방산주 반도체 반면에 오늘 태양광 화학주 애플 관련주는 조금 빠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도 좋고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봐주시고요. 시장 우리나라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계속 좀 위가 저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800까지는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일찍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